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세대학교 이정우 교수입니다. 본 영상은 연세대학교에서 IoT 혁신과 경영 과목을 듣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만든 튜토리얼 영상 시리즈입니다. 과목은 IoT, 사물인터넷으로 인한 혁신과 그것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기는 한데, 기술적으로 기술의 아주 기초를 모르고는 사물인터넷의 혁신을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본 시리즈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통신기술의 아주 기초적인 얘기들을 한 세 꼭지로 나누어서 할 얘기입니다.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시그널에 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의 네트워킹, 컴퓨터 네트워크에 관해서, 세 번째는 여러분들 요새 많이 쓰고 있는 인터넷의 아주 기술적인 기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각각의 기술에 심도 있게 기술을 들어가서 디스커션을 하고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용어를 정리하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동영상으로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컴퓨터 네트워크의 아주 기초에 대한 기초적인 용어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하고 네트워킹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트워크의 타입, 그 다음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얘기를 하고, 그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의 레이어드 어프로치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계층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얘기를 왜 그렇게 하는지 얘기를 할 거고, 그 계층 모델 중에서 OSI 모델하고 TCP/IP는 약간 더 상세한 내용들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커뮤니케이션 라인 얘기를 할 거고, 그 커뮤니케이션 라인 얘기에 이어서 TCP/IP, 인터넷의 기본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TCP/IP 안에서의 어드레싱 얘기를 할 거고, 이어서 인터넷이 왜 이 자유로운 세상이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근거를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주 아이디어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IoT 전공이고 IoT에 관한 이슈들을 다루고 나중에 필드에 나가서도 이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거나 할 때 이 네트워크 쪽의 용어를 너무 겁내지 않고 대충 이런 것이 있다는 용어를 좀 습득하는 기초적인 시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볍게 생각하시고 듣고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좀 기술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퀴즈를 몇 가지 해서 실제적으로 동영상을 보고 오셨는지도 좀 검토를 해볼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그러는 거는 컴퓨터 기기들을 어떠한 형태들로든 서로 연결을 하는 게 컴퓨터 네트워크죠. 기본적인 정의인데, 이런 그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들 간의 연결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 흔히 쓰여왔던 연결은 와이어를 활용한 연결이죠. 지금도 많이 쓰는, 여러분들 컴퓨터를 실제로 벽에 있는 네트워크 스위치들한테 실제적인 전선, 예를 들면 이 케이블 얘기들은 자세히 하진 않을 텐데, 트위스티드 와이어라고 하는 전깃줄처럼 생긴 거를 쓰기도 하고, 또 TV에 꽂는 것처럼 코엑시얼 케이블이라는 것을 쓰기도 하고, 근데 지금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흔히 쓰이는 거는 네트워크 케이블을 별도로 만들어서 쓰죠. 그래서 그런 종류들을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라고 해요. 사회학적인 분야에서는 미디어라고 얘기를 하면 뭐 뉴스 미디어나 매스 미디어처럼 방송을 하는 기관들을 얘기하지만, 이 커뮤니케이션 쪽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엄이라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이 소통의 내용들을 전달을 하는 도구들,
그래서 전깃줄 얘기입니다. 전깃줄.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는 전깃줄을 가르치는 얘기예요. 물론 요즘은 전깃줄이란 말이 이제 정확하지 않은 게 와이어리스, 와이어 없는 그 무선 미디어들도 많이 쓰죠. 무선이라고 해도 역시 이 커뮤니케이션이 전달이 되는 그 매체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체죠, 매체. 매체라고 얘기하면 실제적으로 전달하는 매체를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라고 얘기하죠. 그 뭐 예를 들면 전파에 실어서 보낸다. 그러면 전파 자체가 미디엄이고, 네트워크 케이블이면 네트워크 케이블이 미디엄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이제 호스트라고 얘기를 하면 그 네트워크에서 무언가 자기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를 호스트라고. 내가 네트워크의 기능이죠. 그러니까 컴퓨터의 기능들은 노드마다 다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의 용어들이 노드하고 호스트라는 용어를 여기서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트랜스퍼 레이트. 그래서 얼마만한 속도로 우리가 데이터를 이송을 시킬 수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이슈죠. 여러분들 요새 광고에 많이 나오는 5G 네트워크이니 4G 네트워크이니 하는 데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다운로드 속도가 얼마고 업로드 속도가 얼마고 얘기할 때 그것들이 데이터 트랜스퍼 레이트 얘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네트워킹 기술이 실제로 개발이 돼서 쓰이기 시작한 거, 지금은 전부 당연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터넷을 거의 매일 활용을 하다시피 하는데, 실제적으로 네트워킹 기술이 개발이 되기 시작한 거는 80년대 말. 물론 그 전에도 네트워킹 기술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 전에는 굉장히 원시적인 기술이었고, 실제적으로 컴퓨터를 완전히 줄로 연결을 하고 이렇게 원투원 네트워크가 많았던 반면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LAN이라고 얘기를 하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기술들이 개발돼서 상용화돼서 많이 쓰이기 시작한 거는 아무래도 90년대 들어서예요. 80년대 말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80년대 말이 사실은 IT, 80년대 말하고 90년대가 IT에는 굉장한 춘추전국 시대였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도 그때 80년대 말에 DB2라고 그러는 것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지금 쓰고 있는 이더넷이라고 하는 표준, 우리 네트워크의 표준이라고 하는 것들도 80년대 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90년대에 상용화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 기술들이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떤 분야의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냐 하면 클라이언트 서버라는 용어, 클라이언트 서버라는 그 모델이 아주 일반적인 모델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컴퓨팅이라고 하면 그냥 내가 내 컴퓨터에서 내가 데이터를 프로세싱 했었는데, 이제는 다른 컴퓨터에다가 요청을 하고 다른 컴퓨터가 뭔가를 처리해서 그걸 나한테 보내고, 그래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흔히 쓰이고 있는 말들이 이제 그거에서 유래된 말들이죠. 예를 들면 파일 서버, 웹 서버, 이런 얘기들은 어딘가 파일이 따로 있고 그 파일들을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해주고, 나는 필요할 때마다 내가 신호를 보내서 그 파일들을 체크아웃 해서 꺼내서, 도서관에서 체크리듯이 꺼내서 쓰는 그런 개념이죠. 웹 서버라고 하면 일단 웹 페이지들을 서비스를 하는 서버, 호스트라고 얘기도 하고 서버라고 얘기도 하고. 그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하고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있는데, 예전에는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라는 것의 기능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처음에 할 때는 10m 안쪽, 20m 안쪽, 기술이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을 때 어느 정도 거리를 커버를 할 수 있느냐 가지고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 기술들이 많이 좋아져서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 가지 종류의 노드들, 특히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들을 관리를 해주는 그 기술들이 개발이 되죠. 허브니, 라우터니, 이런 얘기들이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예전처럼
뭐 10m나 20m 안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정보대학원 건물들도 사실은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케이블이 전 건물에 거의 다 깔려 있는 형태로 돼 있어서 그 범위가 옛날보다는 상당히 많이 넓어졌죠. 그래서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그러는 거는 그 기술에 따라서 내지는 그 분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어로도 쓰이기도 해요. 뭐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쓰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는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들을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네트워크라고 보통 정의를 하고, 그래서 여기 내용에서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에서는 게이트웨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호스트 서버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게이트웨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와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나는 내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안에서 내 친구들하고는 쉽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밖에 있는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으면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나가죠. 게이트웨이를 만드는 이유는 사실은 효율성 때문에 그렇죠. 내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안에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에 돌아다니는 모든 정보들이 내 클라이언트들 안에 전부 돌아다니면은 사실은 굉장히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의 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가 지금보다 굉장히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걸러주는 거죠. 게이트웨이에서 받아주는 정보들은 내 네트워크 안에 있는 것들만 받고, 내 네트워크 것들이 아닌 것들은 게이트웨이니까 지키는 거죠. 지키는 거. 가장 큰 기능은 그거예요. 그래서 게이트웨이라는 얘기는 이 게이트에서 내가 우리 성 안에, 우리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안에 들어올 정보들하고 안 들어올 정보들을 걸러주는 거. 그래서 성 안이 조용하게 만드는 거죠. 성 안에 온 세계 정보들이 다 들어오지 않게. 뭐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게이트웨이고. 보면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은 컴퓨터하고 컴퓨터를, 그래 좋아요.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을 하는데 컴퓨터와 컴퓨터를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이냐. 둥그렇게 여기 그림에서 보이듯이 둥그렇게 반지처럼 링처럼 연결을 해서, 연결을 한다는 얘기는 이 연결선으로 정보들이 흘러다녀야 되는 게 연결이죠.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한 거하고, 그 다음에 스타형으로 가운데 한 컴퓨터를 두고 모든 컴퓨터들이 이 컴퓨터를 통해서만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내지는 길다란 줄 하나를 갖다 놓고 이 줄에 각각 모든 컴퓨터들이 연결돼서 공유하고 있는 줄이 있는 거. 가장 큰 차이는 그거죠. 모든 컴퓨터들이 가운데의 경우,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거를 우리말로는 위상이라, 네트워크 위상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토폴로지라고 해요. 네트워크의 토폴로지. 네트워크의 토폴로지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토폴로지는 네트워크 구성이 어떻게 생겼냐.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경우가 스타 토폴로지라는 게 이제 맨 처음에 쓰였던 토폴로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전에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있는 시절에 메인프레임 컴퓨터에 모든 컴퓨터들, 그때는 컴퓨터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랬지만 어쨌든 터미널들이 연결이 돼 있어서 어떤 터미널 A가 터미널 B하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항상 메인프레임 컴퓨터한테 나 B한테 이거 전해줘, C한테 이거 전해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메인프레임에서 컨트롤을 가지고 있고 모든 컴퓨터들이 메인프레임의 센터를 공유를 하고 있는 형태를 스타 토폴로지라고 해요. 별처럼 생겼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링 토폴로지하고 버스 토폴로지 개발이 됐는데, 링 토폴로지는 이제 IBM에서 IBM 토큰 링이라는 기술을 개발을 했었고요. 이더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버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컴퓨터 쪽에서 용어가 이 공유된 줄을 버스라고 얘기해요.
어원은 아직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거를 왜 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근데 어쨌든 컴퓨터 쪽에서 버스라고 그러면 이게 공유된 줄인데, 줄을 공유를 하는 그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가장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가장 발전된 것들이 이더넷. 여러분들 지금 이더넷 케이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IBM의 토큰링하고 이더넷, 버스에서 이더넷하고 두 표준이 딱 경쟁을 했었는데, 기술적인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그걸 디테일하게 이 클래스에서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더넷의 기술은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하면 가장 큰 차이는 이런 거예요. 제일 릴라이블한 테크놀로지, 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확신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스타토폴로지죠. 여기는 메인프레임의 모든 것을 다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내용들을 다 얘가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확실하죠. 어떤 정도의 성과가 어떻게 날지는 확실한데, 단지 이제 가운데 있는 이 스타한테 굉장히 이 과중한 부담이 걸리죠. 그에 비하면 링 토폴로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A가 C한테 얘기하고 싶으면 나는 C랑 직접 얘기를 할 수 없고 내 옆에 있는 애들한테 C가 어딨니?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이 네트워크 위에 정보들이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폴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IBM 토큰링이라고 해서, 토큰이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한테 말할 권리가 있다라는 토큰을 계속 옆 사람한테 이렇게 계속 넘겨요. 그 사람은 넘기니까 받은 컴퓨터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받은 컴퓨터만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굉장히 릴라이블하고 퍼포먼스가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거에 비하면 이더넷 테크놀로지에서는 사실은 이게 같이 공유된 라인이 있으니까 여기서 토큰을 돌리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나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얘기해서 뻑이 나면 다시 또 얘기해요. 언제까지? 나만 얘기할 때까지. 그러니까 먼저 잡고 나가는 놈이 임자예요. 먼저 잡고 쫙 뿌리고 뿌리다가 뻑이 나면,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네가 할래, 내가 할래,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또 해요. 기다렸다가 또 할 때 이제 각 컴퓨터들에서 가지고 있는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조금씩 달라지죠. 이런 맥락에서 가장 언릴라이블 했었는데, 기술이 발달되고 자원들이 풍부해지면서 이더넷이 쓰기가 사람들이 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더넷 표준이 정착이 됩니다. 자, 이런 게 토폴로지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네트워크는 사실 소통, 커뮤니케이션이니까, 그럼 커뮤니케이션에는 항상 프로토콜이 쫓아와요.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도 실제 소통할 때 이 샌더가 있고 발신자가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채널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본적인 요소가 갖춰진 다음에 이 채널에서 어떻게 통신을 하는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 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룰을 프로토콜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프로토콜의 이제 몇 가지 요소가, 보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채널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건지, 그 채널에 대한 얘기가 프로토콜에 정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어떤 모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건지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말로 얘기하면, 지금 이거는 비유인데 언어나 문법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어야지 그 프로토콜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메시지를 어떤 형태로 포맷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는 인캡슐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인캡슐레이션이라고 그러는 거는, 우리가 옛날 방식의 소통
편지를 보낼 때도 편지 봉투에 넣잖아요. 편지 봉투에 넣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 보내고 싶은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보내고 싶은 데이터를 이 인캡슐레이션이니까 어떤 형식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인캡슐레이션이 일단 여러 단계로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편지 보내는 거로 생각하면 우리가 쓴 편지가 있을 거고, 그 편지가 데이터라면 그 편지를 봉투에 넣을 거고, 봉투에 넣은 다음에 그 봉투를 우체국에 갖다 놓으면 우체국에서 그거를 여러 개를 모아서 가방에 넣거나 박스에 넣을 거고, 그 박스를 또 차에다 실을 거고, 그럼 차에다 싣고 가서 저쪽에서 박스를 내리고 그걸 다시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봉투를 해체하고 받는 사람의 봉투를 실제적으로 뜯을 때까지 이런 단계들별로 그 뭉치는 거, 주소를 붙이고 봉투에 넣는 것들, 그런 활동들을 인캡슐레이션, 그리고 그거를 다시 이 까는 거, 반대 과정을 디인캡슐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개념도를 여기에 그려놨는데, 통신에서, 특히 컴퓨터를 통한 통신에서는 이 프로토콜이 정해진 거, HK는 어크날리지먼트라는 얘기예요. 어크날리지먼트 시그널을 한쪽으로 보내거나, 피니시나는 시그널, 뭔가 끝났다는 시그널을 다른 쪽에서 보내. 이니시에이터하고 리시버라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 통신이 쭉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제 통신을 끝내겠다고 시그널을 보내면, 이 상대편에서는 그래? 그 메시지는 받았어. 근데 바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다리는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시간을 둔 다음에 오케이 그럼 끝내자 하면 저쪽에서 또 어크날리지를 하면 끝나는 걸로,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어떤 시그널을 언제 보낼 건지, 어떤 형태로 보낼 건지, 시그널을 받은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 같은 것들을 정해놓은 것들이 프로토콜이에요.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들어갈 텐데, 통신에서의 프로토콜은 계층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계층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려고 어떤 용어를 쓰는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레이어드 모델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에서 레이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각각의 레이어가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근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그 메시지에 주소를 붙여서 봉투에 하나 넣어서 그거를 밑에 단으로 내려보내면, 밑에 단에서는 다시 또 그 봉투를 박스에 넣어서 박스에 주소를 붙여서 또 밑으로 내리고 내려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피지컬 미디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전화 라인이든가 케이블을 타고 실제적으로 가야 되는 시그널이 있죠. 전파를 타고 가거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비트 스트림이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어딘가 전기나 전파 시그널로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얘기를 직접 그런 전화선에 실을 수가 없으니까, 실는 방식을 내가 말하는 것들을 어떻게 인캡슐레이션 해서 내려가서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전화선에 태울 건지까지 정하는 것이 프로토콜인데, 그래서 프로토콜을 레이어드 모델, 계층 모델, 레이어는 계층은 사실 하이라키인데 레이어드 모델을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나,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쓰기 시작하는 용어들이 패킷. 예를 들면 내 말하는 거를 전체를 한꺼번에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을 정해서 어느 정도 사이즈씩 잘라서 정해진 사이즈로 보내는 그 단위를 패킷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네트워크에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네트워크에서 많이 쓰는 것들은 패킷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패킷이 표준화된 네트워크들인데, 패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컴퓨터 시스템 사이에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정보가 단위별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패킷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패킷이라는 데이터를 맨 위에 내가 말을 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내지는 뭐 이메일을 보낼 때 그 내용을 만들어서 내용을 잘라서 그 내용을 그 밑에 레이어에다가 전달을 하면 밑에 레이어에서 주소를 붙여서 인캡슐레이션을 해서 마지막에 전파에 태워서 상대 쪽으로 보내면 상대는 이 겉에 붙어 있는 상자 지우고 다음 주소 지우고 봉투에서 빼서 실제적인 메시지를 받을 때까지 만들어서 보는 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시 또 개념화가 되는데, 일단은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거를 아주 상세하게 다 배우려면 사실 이 네트워크 과목만 가지고도 한 학기가 좀 모자르고 4년 내내 공부하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우리는 지금 이 과목의 목적은 용어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용어에 너무 놀라지 않도록. 뭐 어떤 용어들을 쓰냐, 프로토콜,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레이어드 모델, 그 다음에 패킷이라는 용어, 이런 용어들을 픽업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레이어들을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 OSI는 오픈 스탠다드 인스티튜트에서 정한 7개 레이어예요. 맨 밑에는 피지컬 레이어, 그 위에 데이터 링크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세션 레이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라고 7개로 규정을 해놨어요. 보면 그 상세한 기술적인 내용들을 잘 모르더라도 일단 이름에 보면 피지컬 레이어는 여기서 설명해 놓은 게 이 그림에서 설명한 게 그런 거죠. 피지컬 레이어에는 아주 물리적인 그 매체들의 비트 스트림, 빛이라고 하는 건 바이너리 디짓이죠. 0, 1이라는 정지신호, on, off로 되는 정지신호. 뭐 일단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반드시 정지신호는 아닌데 어쨌든 개념적으로 0과 1을 나타낼 수 있는 형태의 전파라든가 정지신호가 실리는 레이어, 피지컬 레이어가 그 레이어고, 그 피지컬 레이어 바로 위에 있는 거는 데이터 링크. 이건 실제적으로 피지컬 레이어에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실을 건지가 규정이 돼야 되고, 그 위에는 이 네트워크에서 내가 상대적으로 상대편한테 주소를 해석을 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싱하고 라우팅, 스위칭 같은 것들을 규정해 놓는 네트워크 레이어.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레이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저쪽 끝에서 받는 사람이 다 받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건지를 정해 놓고, 그 위에 이제 어퍼 레이어라고 하는 나머지 세 개는 사실 이게 각각의 컴퓨터에서 이 받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해석을 하느냐. 예를 들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메일을 쓰거나 뭐 웹페이지를 보거나, 그래서 우리 사람들 사용자들이 직접적으로 보는 레이어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해당되는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고, 그 밑에 그거를 코딩을 어떻게 하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그 다음에 그거를 세션을 그 안에서 어떻게 구성할 건지 해서 세션 레이어, 그래서 7개 정도로 구성을 하고, 그거를 좀 그림으로 개념화 시켜봤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내고 싶은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이거는 이메일이다, 아니면 이건 웹페이지다, 아니면 이거는 워드다 하는 그 애플리케이션 별로 이것이 어떤 데이터라고 그러는 거를 껍데기를 붙인 거죠. 껍데기, 뭐 닭이면 닭이라고 붙이고, 이메일이면 EML이라고 붙이고 해서 붙여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로 내리고, 세션 레이어로 내리고,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내리고, 내릴 때마다 각 레이어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그 앞뒤로 붙여요. 그 앞뒤로 붙인다는 얘기가 인캡슐레이션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캡슐레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인캡슐레이션, 데이터를 이렇게 둘러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캡슐레이션
절차를 쭉 거쳐서 맨 밑에 내려가면 실제적으로 0과 1로 된 것들,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이 안에 내용이 뭐가 들어있는지 난 모르고 다 해석돼서 주소까지 붙어온 0과 1들을 어떤 방식으로 전파로 보낼 거냐 아니면 뭐 채널에다 전화 신호처럼 보낼 거냐 하는 것들을 규정된 대로 코딩을 하면 그 코딩을 해서 다시 상대편한테 전달이 됐을 때 상대편은 디캡슐레이션 하죠. 디캡슐레이션을 해서 위에 이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로 점점 이 껍데기를 까가지고 올리는 형태예요. 사실은 OSI 레이어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모델인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쓰는 거는 개념적으로 이 OSI 모델이 아니고 우리가 쓰는 인터넷이죠. 인터넷에서 쓰는 프로토콜은 OSI 7 레이어보다는 굉장히 단순화된 TCP/IP 프로토콜이라는, 여기서 프로토콜이라는 말을 또 붙이면 이거는 사실 중복인데 왜 중복이냐 하면 TCP가 프로토콜 P가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슬래시 인터넷 프로토콜. 그래서 보통 흔히들 얘기하기는 TCP/IP는 OSI의 7 레이어가 아니라 두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 TCP 레이어하고 IP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위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하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레이어를 단순화시켜 놓고 트랜스포트가 일어나는 실제적으로 그 통신 내용이 이동이 일어나는 트랜스포트 프로토콜하고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하고 인터넷 프로토콜하고 두 개를 아주 중요한 요소로 정의를 해 놓은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위에 7 레이어보다는 인캡슐레이션 단계라든가 규정이 되어 있는 숫자들이 좀 적죠. 적어서 인터넷 프로토콜에 인터넷 레벨이 있고 그 위에 트랜스포트 레벨이 있고 트랜스포트 레벨 위에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그래서 4개의 레이어로 단순화시켜서 그래서 인터넷을 왜 디팩토 스탠다드, 이게 정해진 그 표준화가 미리 돼서 시작된 스탠다드가 아니라 디팩토 스탠다드라는 거는 인터넷을 처음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만들래 해서 Request for Proposal, RFP, RFC 같은 얘기들을 이제 인터넷에서 쓰는데 뭐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커뮤니티에 제안을 하고 커뮤니티에 제안해서 인스톨레이션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그거를 쓰기 시작하면 인터넷 프로토콜에다가 융합을 시킨 형태로 자연스럽게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시켜 온 프로토콜이지 OSI처럼 야 이렇게 만들자 우리가 합의해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고 쓰는 사람들의 이 선택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발생이 됐다고 해서 디팩토 스탠다드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포인트는 인터넷이라는 말은 사실 인터네트워킹이라는 용어에서 준말로 인터넷이라고 쓰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인터네트워킹의 인터넷은 소문자로 쓰는데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리키는 이 인터넷 프로토콜을 얘기를 할 때는 디인터넷이라고 해가지고 대문자를 써요. 왜냐하면 저거는 고유명사로 보니까 고유명사로 디인터넷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특정 네트워크 프로토콜과 그 프로토콜을 활용하는 네트워크를 가리치는 말이기 때문에 고유명사로 취급을 해주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디인터넷이라고 대문자를 꼭 써야 된다는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이 TCP/IP 같은 경우에 실제적인 그 인캡슐레이션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를 떠나서
밑으로 내려가면 요 TCP 헤더,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헤더를 붙여서 패킷을 만들고요. 그 하나 또 밑에 내려가면 이 TCP 헤더까지 포함을 해서 그거를 자기는 IP 레이어에서는 데이터로 취급을 해서 요 데이터 패킷에서는 또 IP 헤더를 여기다가 붙인 다음에 이 IP 헤더까지 붙은 이 데이터를 다음에 네트워크 레이어에 내려서 이거는 프레임 데이터라는 얘기를 써서 요 프레임별로 프레임 헤더라는 것이 붙죠. 왜 프레임이냐면 이 실제적으로 이게 밑에 내려가면 만약에 우리가 그 흘러가는 통신 라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그러면 그걸 봐가지고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01010101 이런 식으로 비트 로 바이너리 데이터로 구성이 돼서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에 이 패킷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사전 약속, 그러니까 프로토콜을 알아야죠. 프레임 헤더의 사이즈가 얼마이고 프레임 헤더 안에 이 IP 헤더의 IP 헤더의 길이가 얼마고 TCP 헤더의 길이가 얼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내는 요 데이터의 사이즈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킷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뭐 200MB도 보내고 뭐 몇 메가바이트도 보내고 이거는 우리가 보내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내는 거고 실제적인 데이터 패킷의 사이즈는 일정 사이즈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야 받는 사람, 받는 컴퓨터나 주는 컴퓨터가 약속을 한 내용을 알겠죠. 그래서 TCP 헤더, IP 헤더에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IP 애드레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 126.38.5. 왜냐면 여러분들 그 서버 세팅 같은 거 할 때, 내지는 와이파이 세팅 같은 거 할 때 써보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IP 주소가 뭐냐? 라고 얘기를 할 때 들어가는 그 숫자는 요 IP 헤더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인터넷 프로토콜 헤더라고 부르고 그 주소는 거기 들어가 있는 모양새예요. 일단 자, 오케이. 그러면 패킷이라고 그러는 거하고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는 일이 그렇게 말들이 이제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왜 인터넷에서 어떤 형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인터넷을 왜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라고 부르는지의 그 히스토리를 좀 보면 예를 들면 예전에 그러니까 아주 원시적인 상태에서 인터넷 같은 것들이 없을 때 예를 들면 A하고 A-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전화선을 깔아야죠. 예를 들면 뭐 서부시대에 뭐 철도 옆에 전화선을 깔았다는 전신선을 깔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전기줄이나 이 네트워크들이 도시에 다 깔려지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전화를 놓는다 그러면 A포인트에서 A-까지 전화줄을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Dedicated Leased Line 이라고 불러요. Dedicated Line이라는 말로 써요. 그래서 A하고 A-가 통화를 하고 싶으면 줄을 갖다가 놔야죠. Dedicated Line이. 근데 Dedicated Line을 놓는다는 거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죠. 나만 쓰는 라인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어떤 얘기냐 하면 자, A, B, C, D가 이 라인을 같이 공유하는 형태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데디케이티드 라인을 놓고 그거를 A가 안 쓸 때는 B도 쓰고 B가 안 쓸 때는 C도 쓰고 C가 안 쓸 때 D도 쓰고 해서 A, B, C, D가 같이 공유를 해서 효율을 높이자고 하는 연구들이 돼서 그 다음 단계로 개발이 된 것들이 이게 몇 가지 이 기술의 수준에 따라서 키라는 말도 쓰고 멀티플렉싱이라는 말도 쓰고 뭐 멀티플 액세스라는 말도 쓰고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일단 여기서는 멀티플렉싱이라는 말을 써서 간단히 원리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요거는 요 그림을 그려놓은 거는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 의 원리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B, C, D가 있을 때 A가 쓸 수 있는 시간, B가 쓸 수 있는 시간, C가 쓸 수 있는, D가 쓸 수 있는 시간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라인에는 전기 신호가 흘러가고 있는데 맨 처음 1초는 A가 쓰고 그 다음
1초는 B가 쓰고 그 다음 1초는 C가 쓰고 그 다음 1초는 D가 쓰고 해서 시간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시간별로 나누는다는 게 그거를 어떻게 나누냐? 그러면 시간을 규정을 한 다음에 그 시간별로 A, B, C, D가 쓸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배정을 해놓고 그 시간에만 네가 보낼 수 있다고 기계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게 앞에 그 기계가 MUX라는 기계예요. MUX. 멀티플렉서의 준말. 그래서 멀티플렉서가 앞에서 붙어서 A, B, C, D 라인이 들어올 때 A, B, C, D 라인을 스위칭을 시켜주는 거죠. 자, 1초는 A, 2초는 B, 3초는 C, 4초는 D. 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T1 라인 같은 데는 1초를 한 50개 정도로 나눠서 더 세분화시켜서 더 빨리빨리 나눠요. 그러면 상대편에서 DMUX라는 기계를 써서 요거는 A에서 온 거, B에서 온 거, C에서 온 거를 여기 흘러갈 때 이렇게 뒤섞여서 흘러간 것들을 착착착착 나눠주기만 하면 저쪽에서 A한테 온 것들을 다시 조합을 시키겠죠. 이런 형태로 멀티플렉싱을 하는 거를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라고 불러요. 준말로 뭐예요? TDM. 자, 이제 좀 어디서 많이 듣던 용어인 것 같죠? TDM? CDM도 있는데? 그건 뭐죠? 코드 디비전 멀티플렉서라고 여러분들 이 통신사에서 얘기할 때 그런 거죠. 코드 디비전 할 거냐? 또는 FDM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프리퀀시 디비전. 얘하고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이 같은 라인을 쓰는데 같은 라인을 쓸 때 시간을 나눌 건지 아니면 우리가 프리퀀시라고 얘기하는 하이 프리퀀시, 로우 프리퀀시에서 프리퀀시별로 대역을 나눌 건지 아니면 코드를 실어서 그 코드별로 나눌 건지 그것 따라서 효율성이 어떤 거가 더 높으냐? 그래서 효율이 높은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죠. 그래서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나 코드 디비전 멀티플렉싱 같은 것들을 지금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이런 형태의 멀티플렉싱들은 뭐를 스위치를 해요? 이 회로를 스위치를 하죠. 회로를 스위치를 해요. 회로를 스위치를 한다는 게 이제 무슨 말인지 다음 단계에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전화 교환국에서 왜 여러분들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전화 교환기가 철컥철컥 돌아서 연결을 해주잖아요. 내지는 교환수가 이쪽 라인에다 이거를 꽂아서 실제적인 라인들을 연결해 주는 거. 그럼 뭐라 그래요? 그거를 서킷 스위칭이라고 해요. 회로를 바꿔주는 거죠. 회로를. 이쪽 회로를 연결시켰다. 저쪽 회로를 연결시켜줬다. 그죠? 전화가 한번 이 통화가 되면 전화가 이렇게 딱 한번 해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라인이 이스태블리시라는 용어를 쓰는데 커뮤니케이션 라인이 성립이 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은 그 라인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이 서킷 스위칭이에요. 회로를 점유하는 거죠. 회로를 점유. 다음번 전화할 때 똑같은 서킷은 아니겠지만 뭔가 스위칭된 다른 형태의 세팅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위칭을 하는 거를 서킷 스위칭이라고 얘기하고 패킷 스위칭이라고 하는 거는 너하고 전화를 하는데 이 한 라인을 계속 붙들고 앞에 멀티플렉싱 얘기랑 좀 철학적으로 비슷한데 멀티플렉싱 얘기랑 철학적으로 좀 비슷한데 그런 얘기 철학적으로 비슷한 얘기가 뭐냐 하면 라인이 성립이 된 후에 그거를 네가 데디케이티드 형태로 쓰는데 데디케이티드 형태로 쓴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효율성도 떨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한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고 내가 또 이 전파의 속도에 맞춰서 빨리빨리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전파나 이 흘러가는 통신 미디엄들의 채널들이나 밴드위드스가 사실은 좀 낭비가 되고 있죠. 낭비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시 엔지니어들이 다음 생각에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데디케이티드 라인 만들듯이 그 서킷을 너한테 할당할 게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서 패킷으로 나누어서 나한테 주면 내가 그 패킷을 저쪽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되게 빨리 보낼게. 근데 패킷을 어떻게 보내는지, 어떤 루트를 거쳐서 보내는지는 너는 상관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 패킷 스위칭이에요. 그래서 A가 보낼 때 첫 번째 패킷, 두 번째 패킷, 세 번째 패킷, 네 번째 패킷이 있으면 이 패킷들을 보낼 때 패킷들을 보낼 때 그 패킷이 어디를 통해서 가는지는 너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패킷이 흘러가면 상대방에서 그 패킷을 받아서 다시 패킷들을 받아서 다시 네가 보냈던 메시지로 다시 리어셈블, 다시 조합을 만들면 들리지. 그러면 목소리를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전달이 돼야지. 목소리가 패킷으로 나눠져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저쪽에서 받을 때 어디를 흘러서 갔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 점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원인은 뭐야? 네트워크 자체의 이피션시하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그러한 로스를 우리가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는 얘기. 예를 들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런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은 사실은 전화보다도 카톡 전화를 더 많이 쓰시죠. 그 시내 전화에 또 좀 다른 얘기지만 예를 들면 해외 통화를 하거나 할 때 카톡 전화, 줌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얘기들에 사실 우리가 리얼타임으로 한 얘기들이 바로 상대방한테 바로바로 가잖아요. 패킷 스위칭을 함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가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 말하는 속도보다 진짜 수십만 배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것들을 후루룩 해가지고 저쪽에서 다시 재조합을 해도 가끔 문제가 생기죠. 카톡 전화가 질이 안 좋아. 스카이프가 더 좋아. 어떤 게 좋아라고 얘기를 할 때 왜 안 좋아? 자꾸 목소리가 끊어지고 목소리가 안 들리고 하는 그거는 패킷을 중간에 잃어버려서 그래요. 전달이 안 된 패킷이 있거나 느리게 전달된 패킷이 있거나 패킷이 가다가 드라핑 되거나. 그죠? 처음에 우리나라에 나왔던 인터넷 전화 프로그램이 뭐였죠? 그때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하여간 이거는 통화 품질이 너무 안 좋아서 못 쓰겠다고 얘기를 했던 시절을 다이얼패드 그 시절을 지나서 지금은 거의 인터넷 전화로 표준화가 돼 있죠. 인터넷이 충분히 성숙이 됐고 그만큼 이 실시간 전화량까지 실시간 전화의 데이터 패킷까지 다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네트워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보이는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